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네, 저희가 다뤘었잖아. 다뤘었던.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위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네.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믿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조현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겪었다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위자보드를 한 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유명하죠. 아 잠깐만, 이거는 이 80명이면 사건 유명하죠. estudiante desmayada. No sé qué es lo que está pasando en esta oportunidad. Falta movilidad. 한 반 전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Me desmayé un día miércoles. Fue muy horrible y me cuesta mucho acordarlo nuevamente y como alguien que me estuviera siguiendo por mi tras. Era un hombre alto, era todo de negros, tenía una barba muy larga y es como si que me estuviera siguiendo para ahorcarme o algo así. 꽤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럼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죠? 그렇지. No sé qué es lo que está pasando en esta oportunidad. 그 페루의 집단 발작은 약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자보드 때문일까요, 그럼? 왜냐면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걸 겪을 수가 있지? 그 많은 숫자 자체가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명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같이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무조건 겁에 질리지 일단 않겠습니까? 뛰어야지. 이거 사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거기서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페루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은 진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 그럼 나 보다가 뭐야? 나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애가 힘들어가지고 뭐 쓰러졌다라고 하면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약간 번져가지고 어느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30명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포감과 충격 때문에 나도 놀라게 되고 나도 겁에 질리게 되면서 히스테리가 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게 특정 나이대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요. 아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것 그래,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학생들만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걸렸던 거 보니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죠. 아. 네. 청소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이게 다 바뀌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초중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애들이 갑자기 뭔가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막을 수 없이 이 감정에 같이 휩쓸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심한 편이죠. 충분히 공감이 듣고 갑니다. 보니까 일리가 그런 것 있네요. 같은데요. 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든지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실려 나가고 막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사실 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어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자,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미주신경으로 설명을 해요. 미주신경. 네,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 그러니까 전체를 통과한 가장 긴 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포함해서 소화기, 호흡기, 심장 이쪽 모든 곳에 다 그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평소에 약간 릴렉스가 잘 돼 있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커다란 스트레스나 무서움이나 공포가 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까지 가지가 않는데 얘가 이제 활시위를 치면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빡 당기잖아요.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가 전복되고 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충격 때문에 그 이전에 심장사가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충격, 공포, 심리적인 게 굉장히 충분히 죽음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2020년) 우크라이나 빈니차주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2020년이면 얼마 전인데? 사망한 노인의 관을 매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지? 바로 사망한 노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죽었던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83살의 노인 크세니아 디두크가 자택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돌아가신 거지. 노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맥박은 정지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노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노인이 사망한 지 10시간 후 가족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던 노인의 손이 움직인 것.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노인의 몸에서는 미세한 온기까지 느껴졌고. 어머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와. Поміряли її пульс, пульса немає. Зробили кардіограму серця, пряма лінія, серця немає. Зміряли тиск, тиска немає. Сказали, все, вже можете зеркала закривати, свічку засвітити.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망 이후 멈췄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체온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한 지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노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이 본 사후 세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않아? 부활한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잃었던 순간 천국을 방문했고 어머.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쫓아 눈을 뜨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20 років працюю лікарем-терапевтом, подібних речей я ще не зустрічала. Як почуваю помаленьку, порядок. 너무 정정하신데? 진짜 정정하시네. 응.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미스테리.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난 노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병원에서 저는 이제 MRI 어시스턴트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환자 마지막 체크를 하러 빠르게 이제 MRI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많이 뭔가를 봤다 또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임사 체험이 가능한 겁니까? 체험 자체는 그분이 정말로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몸과 어떤 영혼이 분리가 돼서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그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 1892년에 임사체험 연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지질학자 알베르토 하임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임사체험자들 사례를 분석하고 발견해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건 바로 밝은 빛을 본다입니다. 밝은 빛을 본다. 그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임사체험 연구가인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려 64.6%의 임사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응답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 샤론 스톤. 샤론 스톤도요? 2001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가 진단받은 병명은 뇌졸중. 어머나. 수술을 앞두고 MRI 검사를 받던 샤론 스톤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다. 고혹적인 외모로 세기 연인이라 불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1962년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던 도중 호흡이 정지해 5분간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밝고 긴 터널을 향해 들어갔고 터널 끝에서 비추는 강렬한 흰빛을 목격하게 된다. 아니 근데 뭐 샤론 스톤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공통점이 있고 그런 거면 진짜 임사 체험을 실제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밝은 빛을 본다는 건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 장면이잖아요. 약간 평소 학습된 이미지가 그때 딱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밝은 빛, 이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심장 박동이 정지하면 우리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각이 머물러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영역은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야의 중심은 시각이 남아있고 그 주변부는 이제 어둡게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터널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공통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우리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께서는 어떤 현상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설명했었던 임사체험 전문가 제프리 롱 박사의 경우에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75.4%가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네요? 실제는 다 나티줍니다. 네. 와.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등허리가 아픈 거예요. 침대가 그 스프링이 다 송곳이 돼갖고 마디마디 그냥 빠짐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나는 육신의 나고 앞으로 엎어진 나는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의식을 해봤어요. 했더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나. 아, 제가 왜 저렇게 애타게 부를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와보니까 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고 사흘 동안 불렀대잖아요. 밤낮을.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조금 들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성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칼갈이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그 세계 아름답다는 곳은 생각만 하면 내가 동시에 거기 갔다 가면 런던 타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브라질리아의 무슨 뭐 십자가상 그 곳을 마음껏 돌아다녀요. 유체 이탈로? 어머나.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홍콩에 출장을 갔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이 바닷가에 있는 큰 넓은 레스토랑이 있는 거 거길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잠깐만요. 우리 이쪽 뒷골목에 가면 과일 파는 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아느냐, 여기를 어떻게 언제 와봤냐. 내가 영으로 여기를 와서 봤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다리가 있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밤새도록 하느라고 거기서 밤을 새웠던 일이 있어요.
자세하게. 디테일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같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게. 진짜 유체 이탈을 하지 않고는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유체 이탈에 대해서 뭐 큰 믿음은 안 갔었는데 네. 저렇게 또 나태주 시인의 그래, 경험담을 신뢰가 들으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서 아들이 부르는 걸 진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장 박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체 네. 이탈? 그러니까 유체 이탈 자체는요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에요.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유체 이탈이 내가 일어났다. 내가 내 몸 위에 떠가지고 나를 봤다. 정말 분리돼서 딴 곳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위스의 한 연구진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뇌에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봤더니 특정 부위에 이분들의 리전, 그러니까 일종의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경험을 할 때 이 경험이 여기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믿음과 비슷한 것들을 환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신기한 건 이걸 가상현실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내가 다른 아바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강력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내 위에 떠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을 리얼로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바디 일루전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아까 그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뇌 부위랑 똑같은 뇌에서 변화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환각이다. 설명될 수 있는 환각이다. 네. 예전에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21g, 영혼은 21g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유체 이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잘못된 실험이었나요? 자,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가정부터가 영혼이 있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기 위한 순간을 측정을 하겠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 얼마의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결국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라고 실험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딱 숨을 거둔 이후에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데이터는 버렸어요. 못 봤어. 그런 건 없었어. 그럼 안 되지. 하고 21.3g이 차이가 났네. 이거다 해서 그 연구 결과만 보고를 해서 유명해져서 나중에 이걸 이제 살펴본 과학자들이 이거는 사실 과학으로 칠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던 영혼은 21g이다라고 하는 스토리의 비하인드입니다. 네. 일단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몸무게는 이렇게나 다른데 영혼의 무게는 21g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듣자마자 의심을 하시겠죠. 다른 시각이네요, 역시. 우리 뭐 한 가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잠깐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려진다. 애들 행복하지 잘 지내고 않다. 있네. 눈 다시 뜨십시오. 눈 다시 뜨십시오. 어떤 장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제가 컨닝하다 걸린 게 갑자기 생각이 그렇습니까? 어떤 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문제 막힌 제 모습을 어떤 건 떠오르셨어요? 저도 OMR 카드 체킹하는 장면. 자, 그런데 자신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것이 떠오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영화 장면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내가 시험을 치면서 봤던 광경은 내 눈으로 본 1인칭 내 장면이니까 시험지가 보이는 그 장면이 내가 실제로 본 것이죠.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봤던 그 모습이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걸 카메라로 찍은 3인칭 모습으로 본 것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즉 사람이 기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3인칭 영화 주인공처럼 떠올려서 되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유체 이탈처럼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신기해요. 와, 되게 간단한 실험으로. 재밌네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는 아까 임사체험 경험자들 증언을 들었을 땐 실제 가능하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유체 이탈은 뇌 혼란일까요?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 임사체험의 공통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옛 기억, 회고를 경험했다라는 점 한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를 경험했다는 게 보통 필름처럼 막 뭐 지나간다,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미국의 임사체험 전문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제프리 롱 이분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체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22.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들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또렷하게 보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약간 뭐 자각몽 같은 건 아닐까요? 이 자각몽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자각몽이라는 건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꿈 꾸다가 만약에 뭐 가령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 근데 꾸다가 깼어. 근데 깼는데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근데 다음날 또 이어지죠?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뭐가 좀 특출한 이런 게 있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자각몽 훈련이 잘 된 사람. 자각몽이 되기 때문에 당장 피험자로 모셔서 이제 센터에 가서 한번 실험에 참가를 해보시면 잡아가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저는 사실 화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답변 하나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뭐죠? 모든 문제는 사실 항상 화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2019년에 벨기에의 한 연구진이 지금까지 보고된 15,000건의 임사체험 사례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중에 의료용 마취제라든가 이런 용도로 종종 쓰이는 DMT라는 물질을 이 물질이 투여되었다면 이 물질에 의한 환각 현상으로 저승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은 13명의 실험자들에게 의료용 마취제를 잘 골라가지고 그게 뭔지 말 안 해주면서 살짝 주사를 했는데 그 13명 모두 전원 나 지금 천국에 지금 잠깐 갔다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의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각 물질의 마취제 때문에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플 때도요, 갑자기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뇌 안에 모르핀, 그래서 엔도르핀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아픔을 순간적으로 잊게 되는 건데 뭔가 죽기 직전의 상황은 약간 비상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안에서 다 꺼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일종의 이제 인생 회고처럼 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확한 연구 소스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개인의 뇌과학자로서의 추정입니다.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리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게 대답을 해? 뭐야?
만우라고 그랬죠, 만우. 만우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만우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만우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만우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우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만우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건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을 한 사람들이 붙이는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네요. 이번엔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에 대해 좀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상징과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 왕 파라오들은 역대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라. 생전에 자신들의 왕궁보다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총 면적 26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11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 오죽하면 불가사이겠어요. 네. 그리고 무덤의 주인인 망자의 육신도 온전해야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시신도 미라로 만든 것이죠. 사후 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저렇게 피라미드 미라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망자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꼭 만나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 오시리스. 사후 세계인 두아트의 왕 오시리스가 망자에게 영생의 자격이 있는지 생전의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망자의 심장을 추해달라. 망자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망자의 심장이 추 반대쪽의 깃털보다 가볍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뒤 통과를 하면 망자는 부활해서 사후세계 천국인 아루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심판에서 생전에 죄가 많은 걸로 나오면 영생은커녕 혼이 소멸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귀인이 되는 조건을 심사한 거네요. 육신이 죽은 뒤 다시 한번 운명을 결정하는 사후세계의 심판.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후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여정이 아닐까요?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럼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트는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러는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이구,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핑양샹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중국 산시성과 간수성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성 사체판에 판매한 일당 적발, 여성 2명 살해 팔아넘긴 남성 체포. 아 뭐야, 시체를 왜 팔아요? 그걸 왜 팔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 바로 중국 산시성, 광동성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풍습, 명혼 때문입니다. 명혼이란 미혼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 남성의 부모가 여성의 사체를 산 뒤에 두 남녀의 사체를 합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혼을 하는 일부 지역, 또 이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미혼 남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혼을 해서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여자 사체를 사서라도 꼭 명혼을 시키려는 거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명혼을 위한 사체 가격이 치솟고 치솟아 2016년에는 1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업자도 생겨나고 또 유족들 몰래 무덤에서 여성의 사체를 파내서 명혼의 신부로 팔아넘기는 밀거래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후세계에 있는 이들조차 결코 바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명혼으로 인한 시체 도굴, 시체 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시체 모독죄로 최고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빗나간 풍습, 아니 악습, 명혼. 정말 명혼이 죽은 자들을 위한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심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하네. 근데 여기도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주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생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꾼 정말 놀라운 특종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누가 이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단체, 군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트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세계였던 걸까요? 2009년 미국 와이오밍주.
어느 날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메리 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살 된 첫째 아들 윌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엄마 메리 닐은 2012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당시 심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니 고통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죽음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과연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약 10년 전인 1999년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남편과 떠난 칠레 여행에서 카약을 타던 중 갑자기 카약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어렵게 구조는 됐지만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그녀가 계속 숨을 쉬지 않자 익사 판정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 25분 뒤 메리 닐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메리 닐은 천국의 들판에 앉아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원인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일러준 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세상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을 한 메리 닐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로 재직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고요. 그리고 부디 아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뒤인 2009년 그때 경험했던 말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닐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죽음이 영영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 알리며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것은 현생에서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시즌 5까지 방영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은 미드죠. 제니퍼 러브 휴잇이 출연한 고스트 위스퍼러.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주는 한 영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끈 이유, 제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매 얘기가?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제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벤 프레그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신령스러운 기운, 일명 오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소통하는 모임인 한 교령회에 참석하면서 제임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매가요. 보아하니 당신도 곧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군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뭐야? 그런데 그 영매의 말대로 제임스의 영적 능력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는 영혼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죠. 진짜? 영매 눈에 보였나 보다. 서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 알아본다. 그렇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영매가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통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캔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제임스.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남자 데이비드가 고집을 부려 미안하다는군요. 데이빗이라고요?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프로 레이서였던 데이비드가 결혼을 앞두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는데요. 설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매 제임스가 약혼자 데이비드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준 거였죠. 이렇게 산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편안하게 데이비드를 좀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과 산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영매 제임스. 그의 말에 따르면요. 막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살아생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1962년 레바논의 한 마을.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20대 여성 하나는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랄에 이어 셋째 아들을 출산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난 곧 당신 곁을 떠나겠지만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남편 파루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요. 그 뒤로 몇 년간 더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저런 건 진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난이 사망한 지 열흘 뒤 레바논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여쁜 딸 수잔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수잔이 2살이 될 무렵 나는 하난, 내 딸 레일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더니 파루크, 갈라레 등 수잔의 부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을 얘기했는데요. 오, 이거 아까 그 죽은 하난의 딸들 이름이잖아요. 갈라레, 레일라. 맞아. 맞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혹시나 마음에 수잔이 언급한 이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하난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난의 가족들을 본 수잔은 놀랍게도 한 명씩 손으로 짚으며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다 맞췄고요. 그 뒤엔 수잔이 종이에 7자리의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는요. 하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잔은 첫째 딸 레일라와 둘째 딸 갈라레를 보며 옛날, 수술 전, 보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하난이 자신의 보석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빠에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너무 안 믿긴다 이거. 그런데요. 수잔이 성인이 된 뒤의 모습이 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어머, 비슷하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눈매나 콧볼 쪽이나 이렇게 앙 담은 인매 쪽이 특히 인매가 저는 비슷하다고 닮았어. 인매가 닮았어요. 환생을 예감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찾아온 여인. 그녀를 환상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 위치한 영토 분쟁 지역 골란고원. 이곳에 있는 한 마을에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는 아이 알레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보다 꽤 일찍 말이 트인 알레포. 그런데 말입니다. 3살이 되던 해에 알레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하페즈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남자가 나를 죽였어요. 그 나이 애들이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좀 죽이다라는 특이하죠. 표현 자체가 좀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엔 알레포의 부모 역시 아이가 그저 뭐 어디 이야기를 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알레포의 얘기는 더 구체적이고 내용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알레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마을을 함께 찾아갔는데요.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된 부모, 그리고 그 노인에게 아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하페즈? 하페즈는 4년 전에 실종된 우리 마을 청년인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4년 전 이 마을에서 하페즈라는 청년이 일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년 전이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시기까지 합치면 대충 맞는 거예요. 만 3살이라고 했죠. 딱 맞는 거예요. 맞네. 환생이네. 그리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알레포. 부모님과 마을 노인은 앞서가던 아이를 뒤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아이는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뭔데? 왜? 자, 그곳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맨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든 노인은 알레포가 가리킨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속에서 발견된 백골. 어머, 그냥 가리켰는데 백골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뭔데? 급기야 아흐메드가 흉기로 제 머리를 내리친 뒤
여기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마을에 아흐메드라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 후덜덜이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후덜덜이죠. 어땠을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마을에 실제로 있었다고. 알레포가 백골의 위치뿐만 아니라 흉기를 벌인 장소, 하페지를 죽인 범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찝어내자 결국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와. 경찰도 밝혀내기 힘든 그거를 본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죠? 알레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반점. 왜 반점이나? 피? 이 붉은 반점의 위치와 백골의 머리에 난 흉기의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다. 3살 꼬마의 놀라운 사연.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여름 특집 6탄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 세계 19. 저 정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암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고 사망 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말기를 지나서 아예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야,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진짜 이게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 주신 건가? 이거 진짜 기적이네.